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유신이 백제 임금의 딸 개선 공주를 만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김유신과 개선 공주. 김유신은 서쪽의 강적인 백제를 치려고 토성에 진을 치고 많은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백제 임금은 크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김유신은 보통 장수가 아니고 지혜와 용맹을 겸한 명장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옥좌에 앉아 근심에 잠겨있던 백제 임금은 사랑하는 딸 개선을 불러 의논하였지요. 임금의 외동딸 개선공주는 슬기롭고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의 형태로 몸을 바꿀 수 있는 둔갑수를 익히고 있는 용감한 처녀였지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개선공주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바마마, 너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백제는 넓은 옥토로 이루어진 나라여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풍족하고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아바마마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유신이 제 아무리 명장이라 하더라도 백제 땅에는 한 발자국도 침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만에 하나라도 김유신이 백제 땅으로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저절로 적을 무찌르는 자용병기라는 신비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군들의 수가 얼마나 되고 사기는 어떠한가 제가 잠깐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개선공주는 땅 위에서 제주를 한번 넘더니 까치로 변해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건천 토성에서는 성 위에 10가지 깃대를 꽂아놓고 회의를 열고 있었지요. 김유신이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을 모아놓고 백제의 국경에는 어떠한 산이 있고 어떠한 강물이 흐르고 있는지 이러한 산세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까치로 변한 개선공주는 그중 높게 꽂혀있는 대장기 위에 올라앉아 성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지요. 성 안의 장병들은 대장의 깃대 위에서 까치가 요망스럽게 지저귀는 것을 보고 무언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채나는 눈빛으로 까치를 노려보고 있던 김유신은 문득 칼을 뽑아 까치를 향해 겨누었지요. 칼빛을 받은 까치는 깃대 위에서 거꾸로 떨어지면서 아름다운 개선공주의 몸으로 변했습니다. 개선공주는 할 수 없이 김유신 장군 앞에 엎드려 빌었지요. 감히 경솔하게 진종을 엿본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유신은 크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 남의 나라 사정을 알려고 애씀은 당연한 일로서 죄라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대를 그대의 나라로 돌려보내겠다. 돌아가거든 신라는 정의의 나라로서 오직 하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에 군사들과 장수들은 일치단결하여 흔들림이 없더라고 그대의 왕에게 전하라. 개선공주는 다시 가치가 되어 허겁지겁 백제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부터 이 토성을 자권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달의 털가죽. 예로부터 가죽이라면 수달의 털가죽인 수달피를 일품으로 쳤지요. 옷이고 목도리이고 수달피로 만든 것이면 최고로 쳐주었습니다. 값도 비싸 시골 사람들은
어쩌다 수달 한 마리를 잡으면 산삼 한 뿌리 캔 것만큼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농부 한 사람이 살았는데 집안 살림이 가난했지요. 설은 다가오는데 설 셀 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긴 해야겠는데 한겨울이라 일거리가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족제비라도 잡아서 팔면 돈푼이나 생기겠지 하고 족제비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눈을 헤치며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마침 족제비 굴이 보였지요. 그래서 정신없이 굴을 파헤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굴을 파헤쳐 놓으니 그 속에서 짐승 한 마리가 벌쩍 뛰어나왔지요. 그런데 그게 족제비가 아니라 수달이었습니다. 농부가 조아라고 수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놈이 마구 달아나니 쉽게 잡을 수가 없었지요. 수달은 잡히지 않으려고 마을까지 달아나고 농부는 헐레벌떡 그 뒤를 쫓았지요. 그런데 그때 개 한 마리가 수달을 보더니 덥석 물고는 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농부는 그 개를 쫓아 남의 집까지 들어갔지요. 개 주인은 마을에서도 아주 부자인데 저희 집 개가 웬 수달을 한 마리 물어오니 횡재했다고 좋아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뒤따라 들어와 그 수달이 자기 것이라고 했지요. 이 수달은 내가 족제비 굴을 파다가 쫓던 것이니 내 것이요. 무슨 소리? 이건 엄연히 우리 집 개가 물고 들어온 것이니 내 것이요. 농부도 물러서지 않고 따졌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 사정을 했지요.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며칠 안 있으면 설인데 당장 설 셀 돈이 없어서 푼돈이라도 좀 장만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헤매다가 이걸 잡았다오. 그러니 제발 돌려주시오. 그래도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잡은 것이오? 우리 개가 잡은 것이지. 한 사람은 달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끝내 관가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지요. 두 사람이 수달을 가지고 관가에 가서 앞뒤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고을원이 두 사람 말을 다 듣더니 판결을 내리기를 듣거라. 농부가 굴을 파고 수달을 쫓았으니 농부에게도 한 몫이 있어야 하고 개가 수달을 잡았으니 개 주인에게도 한 몫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 수달을 둘이서 반씩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러니 개 주인이고 농부고 모두 불만이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제가 굴을 파고 쫓지 않았으면 어떻게 개가 수달을 잡았겠습니까? 그리고 산 짐승을 어찌 반으로 나누겠습니까? 개 주인은 개 주인대로 우리 집 개가 수달을 잡지 않았으면 농부가 영영 놓쳐버렸을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수달을 반으로 나누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하며 물러서지 않았지요. 재판을 할 때에는 구경꾼이 있게 마련인데 구경꾼들도 모두 원의 판결이 시원찮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원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 구경꾼들 가운데서 여남은 살 먹은 아이 하나가 원 앞에 나섰지요. 사또, 저라면 저렇게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조그만 아이 녀석이 무엄하구나. 그래, 너라면 어떻게 판결하겠느냐? 저를 사또가 앉으신 당상에 오르게 하면 판결해 보겠습니다. 아주 맹랑한 녀석이구나. 그럼 어디 당상에 올라와서 판결해 보거라. 원이 앉은 자리를 비워주니 이 아이가 당상에 올라가서 점잖게 앉더니 판결을 하였습니다. 듣거라. 수달을 쫓은 것은 사람이고 수달을 잡은 것은 개인이라. 사람의 욕심은 털가죽에 있고
개의 욕심은 고기에 있으니 덜가죽은 벗겨서 사람에게 주고 남은 고기는 개에게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 사람도 개도 다 바라던 것을 얻었으니 불만이 있겠느냐? 듣고 있던 구경꾼들이 모두 현명한 판결이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원도 들어보니 옳은 판결이었지요. 이 아이가 판결한 대로 하여라. 이렇게 되니 농부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개 주인은 울상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래서 농부는 수달피를 팔아서 설을 잘 쇠었다고 합니다. 스님과 동냥하는 여인. 어느 해 겨울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꽁꽁 얼어붙듯한 강추위였지요. 정수 스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지런히 분황사 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수 스님은 먼 마을을 헤매며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바람 속에는 몇 움큼의 보리쌀밖에 들어있지 않았지요. 스님은 이것으로 오늘 저녁 끼니를 끓여야 했습니다. 강추위로 턱이 덜덜 떨려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정수 스님은 걸음을 재촉해 걷고 있었지요. 분황사 절까지 가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어두워서야 도착을 할 만큼 아직 멀었습니다. 추위와 피로를 잊기 위해 스님은 열심히 연부를 외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문득 걸음을 멈췄지요. 어디선가 숨 넘어갈 듯한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 스님이 귀를 쫑긋 세워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 집 흙 담 아래 누더기 같은 것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지요. 신음소리가 들려온 곳은 바로 그 누더기 속이었습니다. 놀라서 달려간 정수 스님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지며 나무아비타불 관셈보살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것은 누더기가 아니었지요. 누더기를 걸친 동양아치 여자가 길가에서 갓난 아이를 낳아놓고 추위와 굶주림을 못 이겨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수 스님은 재빨리 바랑을 벗어 그 여자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여기 보리쌀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어디 가서 죽이라도 끓여 잡수십시오. 그러고는 정수 스님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은 그것뿐이다. 정수 스님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정수 스님은 벼랑간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은 그것뿐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근거림이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수 스님은 다시 동양아치 여자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단벌 옷을 모두 벗어주었지요. 그런데도 정수 스님은 조금도 추운 줄 몰랐습니다. 조금 전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도 떨리던 몸이 발가숭이가 되자 오히려 더운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용이 되어버린 왕. 경상북도 감은산은 용이 드나들던 절로 유명하지요.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입니다.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대성군이지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쯤 생전에 지의 법사를 불러 이렇게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동해 장사를 지내주시오. 용이 되어 동해를 지키겠소. 이에 지의 법사는 용이란 짐승인데
대왕님께서 어찌 짐승으로 세상에 태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무왕은 나라의 평화를 지킬 수만 있다면 비록 못생긴 짐승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마음에 꺼릴 낄 것이 없다고 하였지요. 이어서 문무왕은 신하들과 태자를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토는 세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이제는 세 나라가 합쳐 한 나라가 되었으니 싸움은 없어졌고 백성들은 무기를 녹여 호미와 괭이를 만들고 있다. 세금도 가벼워지고 부역도 많이 덜게 되었으니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동해로 침입하여 재물을 노략질하는 왜구들은 아직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뒤에 용이 되어 불법을 만들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겠으니 나의 유체는 동해에 장사 지내라 부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자는 재상들의 뜻을 존중하고 아래로는 여러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이 일을 맡기도록 해라. 태자는 내 관 옆에서 즉위식을 올리거라. 또한 세월이 지나면 산천도 변하고 인간들의 생각도 변해서 풍속이 바뀌는 것인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마라. 옛날 천하를 다스리던 위력이 있는 임금일지라도 끝내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고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일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목동들이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동물들이 굴을 파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큰 비용을 들이는가? 죽은 사람에게 큰 비용을 들이는 것은 재물만 낭비하는 일이요 사람들의 수고만 헛되게 하는 일일 뿐 영혼을 고이 모시는 일은 못되는 것이니라. 이러한 일들은 내가 일찍이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었으니 내가 숨을 거둔 뒤 열흘이 되면 고문 박들에 화장으로 장례하고 상복은 우리 옛 풍습에 따라 입으라. 그리고 상례는 검소하게 하고 먼 변방에 있는 성이나 주와 현에서 바치는 세금을 받지 않아도 될 때에는 마땅히 철폐하도록 하라. 또 나라에 불편한 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편리하도록 고쳐 시행하도록 하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뜻을 전국에 알리고 이를 맡은 사람들은 이를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하라. 이런 긴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왕위를 이은 신문왕은 거룩한 부왕의 간절한 유언을 받들어 불교 의식으로 대왕의 유체를 화장하여 그 사리를 동해로 봉안하였습니다. 동해로 가는 도중에 700여 년 동안 침노하는 왜적들과 싸워온 명활산성이 있고 승리를 기원하던 천군사며 황룡사, 표충사가 있었지요. 대왕의 유체는 이 왜적들의 침입을 바다에서 막아 육지로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곳으로 운구되었습니다. 문무대왕은 부산성, 북경산성, 남산성 등 나라의 울타리가 되는 성들을 정비하고 무기창고며 식량창고인 장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왕사, 안압지, 임해전 등 자랑이 되는 문물을 남겼을 뿐 아니라 결의의 염원이던 삼국 통일을 이룩한 임금이었지요. 살아서 온갖 정성을 모두 나라에 바친 대왕은 죽어서 유체마저 물속에 잠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렬이 추령을 넘어 동해를 향하는데 어느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양북면 수제리 바닷가에서 200m쯤 되는 바다 가운데 대왕바위라 불려오는 바위섬이 있습니다. 이 바위섬 안에 문무대왕의 사리를 모신 수중 왕릉이 있지요. 신문왕은
용으로 변한 대왕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물 속에 무덤을 모시고 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감은사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옛날에 이 절 앞에 괴어있는 용담 호수까지 바닷물이 차 있었고 예전에는 용이 드나들던 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승으로 간 사람들. 저승사자들이 사람을 잡으러 마을로 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못 들어간다. 마을 골매기 숨은 장이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얼씬도 하지 마라. 마을 뒤 고갯길은 선왕님이 막았습니다. 이리저리 피해서 겨우 마당으로 들어서니 지신이 지키고 있었지요. 부엌에는 조왕님이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성주님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안방에서는 삼신 할머니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할 수 없이 저승으로 돌아가 왕에게 말했지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목숨이 다한 사람이라도 잡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 잡아올 자신이 있는 사자가 있으면 나오너라.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지옥문을 지키던 사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든지 내 앞을 막으면 모두 잡아가겠다. 사자가 마을로 가서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자 수문장 선왕님, 조왕님 성주님, 삼신 할머니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사자는 청사슬로 앓고 있는 사람의 손발을 올가매었습니다. 앓던 사람은 갑자기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지요. 가족들이 놀라서 손발을 붙잡았습니다. 사자는 홍사슬로 앓는 사람의 목을 메어 끌어당겼습니다. 앓던 사람은 몸부림을 치다가 숨을 거두었지요. 숨을 거두자 몸에서 빠져나온 넋이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사자는 넋을 사슬로 꽁꽁 묶었지요. 어서 가자. 염라청의 시왕들이 기다리신다. 사자는 죽은 사람의 넋을 끌고 저승을 향했습니다. 저승길은 굽이굽이 먼 길이었지요. 넋이 사자를 따라 몇 고개를 넘으니 저승의 12대문이 앞을 막았습니다. 첫째 대문을 들어서니 저승으로 안내하는 대가로 바치는 뇌물인 인정을 달라고 했지요. 먹다 남은 밥을 주었습니다. 둘째 대문에서도 인정을 달라고 했습니다. 입던 옷을 주었습니다. 12대문을 지나면서 신던 신발, 쓰던 물건, 남은 재산을 모두 주었지요. 시왕 앞에 가니 집장 사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참나무 곤장으로 10대를 치면 한 대로 세라고 했습니다. 50대를 치고 5대로 세니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지요. 넋은 매를 못 이겨 성복제 발언제, 병토제 사무제, 백일제 소상제, 대상제까지 모두 사자에게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자는 삼씨 단말, 담배씨 단말을 하루아침에 다 심으라고 했지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저승에 온 다른 동갑내기 홀령들이 왔습니다. 씨앗을 한 줌씩 나눠 심으니 금방 일이 끝났지요. 이번에는 양침물 1,000동이, 새순물 1,000동이, 목욕물 1,000동이를 한꺼번에 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더러운 물 3,000동이를 마시라니 어쩌면 좋아? 넋이 울상을 짓고 있으니 또 동갑내기 홀령들이 왔습니다. 자, 빨리 이 물을 다 말려버립시다. 양반 동갑내기들은 도포 자락으로 물을 적셔냈습니다. 스님 동갑내기들은 장삼 자락으로 묻혀내고
여인 동갑내기들은 치맛자락으로 닦아냈지요. 물 3,000동이가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쉰길 깊은 못에 들어가서 돌 3,000덩이를 하루아침에 다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힘을 내요. 이런 것쯤이야. 이번에도 동갑내기들이 해주었지요. 시키는 대로 모두 해냈구나. 저승의 시왕은 넋을 극락 세계로 보내주었습니다. 넋은 자기를 도와준 동갑내기 홀령들을 자기의 제사상으로 불러 술과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게 했다고 합니다. 소보다 못한 사람. 옛날에 한 정승이 살았는데 정승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나이 여남은 살이 넘도록 글자 한자를 몰랐지요. 정승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가르쳐 놔야겠다고 독선생을 앉혔습니다. 글 잘하고 덕망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독선생을 하나 구했지요. 그런데 이 선생이 정승 아들을 가르쳐 보고는 그만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하늘 천자 한 글자를 가지고 석 달 열흘을 가르쳐도 몰랐지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아라. 이 글자가 하늘 천자이니라. 따라 해보거라. 하늘은 저기 높은 곳에 새파란 것이 하늘이다. 가르쳐 보아라. 하늘이 어디 있느냐? 목이 쉬도록 가르쳐도 눈만 멀뚱멀뚱 하고 있었지요. 선생이 하도 답답하여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쓸데없는 귀는 밝아가지고 글 가르치는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자기를 나무라는 말은 잘 알아들었지요.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선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 정승이 화가 났지요. 뭐라고? 쟤까지 것이 감히 내 아들을 짐승에다 비해?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보자던 정승이 당장 선생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듣자니 네가 내 아들을 소보다 못하다고 했다지? 예, 석 달 열흘 동안 하늘 천자 한 글자를 익히지 못하기에 하도 답답해서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소를 가르쳐 보아라. 오늘부터 석 달 열흘 동안 소를 가르치되 만약 소가 내 아들보다 낫지 못할 때에는 내 목을 칠 것이다. 권세를 등에 업고 어거지를 쓰는데 누가 당해내겠어요? 선생이 그날부터 소를 가르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소 고삐를 잡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소 고삐를 위로 당기면 하늘천 하고 아래로 당기면서 땅지 하고 이렇게 하루에도 몇백 번을 되풀이했지요. 하늘천 할 때마다 고삐를 위로 당기고 땅지 할 때마다 아래로 당기니 곧들에 꿰인 코가 아팠습니다. 코가 아프니 선생이 고삐를 위로 당기기도 전에 지레 고개를 쑥 지켜들고 아래로 당기기도 전에 지레 고개를 푹 숙였지요. 나중에는 하늘천 소리만 나와도 고개를 지켜들고 땅지 소리만 나와도 고개를 푹 숙이게 되었습니다. 석 달 열흘이 지나 선생이 소를 끌고 정승 앞에 나갔지요. 어디 소에게 글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보자. 만약 소가 내 아들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거라. 선생이 소 앞에 나가서 종이에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보이면서 하늘천 하니 소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종이에 땅지자를 써가지고 보이면서 땅지 하니 소가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엔 정승 아들 녀석 앞에서 하늘천자를 쓴 종이를 내보이며 하늘천 하니 말귀를 못 알아듣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었지요. 땅지자 쓴 종이를 내보이며 땅지라고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똑똑히 보셨지요? 소가 더 낫습니까? 대감 아들이 더 낫습니까? 이쯤 되니 정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개구리의 은혜. 옛날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걸어 100리쯤 갔을 때 어떤 마을을 지나다 보니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논이 다 말라버렸지요. 모내기를 하려고 논은 삶아 놓았는데 물이 없어 하지 못했습니다. 방죽이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그 많은 논에 물을 대기엔 턱없이 모자랐지요. 과거 보러 가는 이 사람은 괴나리 보찜을 지고 논 두 끼를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논은 물이 없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보기 흉했지요. 어쩌면 좋을꼬? 혀를 차며 가던 이 사람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논바닥을 들여다보니 물기가 조금 남은 논바닥에 올챙이 수십 마리가 숨을 핥아기고 있지 않겠어요? 조금 있다 해가 높이 떠오르면 올챙이는 다 죽어버릴 것이 뻔했지요. 이 사람은 쓰고 있던 갓을 벗어 부지런히 올챙이를 담았습니다. 한 마리도 빠지는 놈이 있을까봐 사차치 살펴보았지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주워 담고는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죽을 지나오다가 언뜻 물을 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올챙이를 들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 불이 나게 방죽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올챙이를 물 속에 모두 놓아주었지요. 수십 마리의 올챙이들이 이제야 살았다는 듯 힘차게 꼬리를 저었습니다. 서서 한참을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가던 길을 갔지요. 2달 후 이 사람은 다시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가뭄 속에서 어떻게 모를 내었는지 실하지는 않지만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지요. 3년 만에 다시 본 과거에 낙방을 하고 보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깨까지 축 늘어뜨린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 가시며 옷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요. 이제는 식구들 볼 낯도 없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 공부를 하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남의 일을 하며 식구들을 돌보았지요. 논두끼를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개구리 수십 마리가 개굴개굴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발을 잘못 떼어 놓았다가는 개구리들이 밟힐까 이 사람은 손을 휘휘 저으며 개구리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마치 개구리들이 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러다 이 사람은 몇 달 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물이 없어 헐떡이는 올챙이를 수십 마리 살려준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그때 살려준 올챙이들인가? 사람들과 함께 무서운 가뭄을 견뎌낸 것이 대견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조심 발을 떼어놓으니 개구리들이 앞서서 팔짝팔짝 뛰어갔습니다. 꼭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지요.
앞서가던 개구리들이 멈춰 서기에 보니 논뚝길에 낡은 동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그 낡은 동이 안팎을 뛰어넘나들며 자꾸 길을 막았지요. 이 사람이 아무리 쫓아내도 개구리들은 자꾸자꾸 모여들기만 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동이를 가져가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낡은 동이를 무엇에 쓸꼬? 이 사람이 낡은 동이를 드니 그제야 개구리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사람은 아내에게 낡은 동이를 건네주었지요. 낡은 동이는 무엇에 쓰려고 가지고 왔어요? 마른 곡식이라도 담아두구려. 몇 끼 죽 쑤어 먹을 쌀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곡식이에요? 하며 몇 대박도 안 되는 쌀을 동이 안에 넣어놓고 휑하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이에 든 쌀 반을 덜어 죽을 쑤어 먹고는 다시 덮어두었지요. 다음 날 동이를 열어본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동이 안에 쌀이 그대로 있어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반을 퍼내었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퍼내도 쌀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 동이는 무엇이든지 넣어놓으면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동이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살려준 올챙이들이 은혜를 갚느라고 이 동이를 주었나 봐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먹을 걱정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과거에 떡하니 붙었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집안일을 하느라 손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그래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이 기특하기도 하지.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소녀를 칭찬했지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팥밥을 해드려야지. 소녀는 팥을 삶고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팥밥이 고슬고슬 익어갈 때쯤 어머, 웬 두꺼비지? 등이 우둘투둘한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벌쩍 뛰어왔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눈을 깜빡이는 두꺼비가 안쓰러워 보였지요. 네가 배가 고픈 게로구나. 소녀는 두꺼비에게 팥밥을 조금 떼어 주었습니다. 두꺼비는 팥밥을 맛있게 먹었지요. 두꺼비는 다음 날도 오더니 눈을 끔뻑끔뻑 했습니다. 소녀는 보리밥을 조금 떼어 주었지요. 그랬더니 끼니 때마다 두꺼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는 소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소녀는 그새 정이 들어 두꺼비를 잘 돌보았지요.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라서 왕 두꺼비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소녀가 나무를 캐러 가는데 마을 사당에 어른들이 모여 있었지요. 내일은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마땅한 여자아이를 구할 수 없구려. 마을 사당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었지요. 해마다 어린 여자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물이 될 여자아이 집에는 이제 많은 돈을 주어야 할게요. 돈이 문제겠소? 누가 딸을 주어야 말이지요. 소녀는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면 어머니는 좋은 약도 사드시고 아궁이에 불도 따뜻하게 지필 수 있어. 제가 제물이 되겠어요. 대신 저희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세요. 그날 밤 소녀는
두꺼비에게 제 손으로 밥을 퍼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두꺼봐, 나는 내일이면 재물이 될 몸이란다.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밥이 될 것이야. 소녀는 두꺼비를 품에 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두꺼비도 슬피 울었지요. 다음 날 소녀는 주무시는 어머니 손을 잠시 잡아보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두꺼비도 사당까지 쫓아왔지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을 모아 농사가 잘 되기를 빌었지요. 두꺼봐, 우리 어머니를 부탁해. 소녀는 두꺼비를 돌아보고는 사당 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촛불 하나 켜진 사당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전등 치는 소리가 났지요. 소녀는 너무 무서워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두꺼비가 소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봐, 여긴 위험해. 어서 돌아가. 그래도 두꺼비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날카롭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당 안에 숨어있던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커다란 괴물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발이 수십 개가 달린 크고 징그러운 지네였지요. 지네는 소녀를 한 입에 삼켜버릴 듯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입에서 시퍼런 독도 나왔지요. 소녀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두꺼비는 몸을 풍선처럼 크게 부풀려 쓰러진 소녀 앞을 막아섰지요. 지네를 향해 붉은 독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와 지네는 무서운 힘으로 뒤엉켜 싸웠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은 밤새도록 이어졌지요. 아침이 밝고 쓰러진 소녀가 눈을 떴습니다. 소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축 늘어진 지네의 몸뚱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두꺼비도 쓰러져 있었지요. 두꺼봐, 두꺼봐. 소녀는 두꺼비를 끌어안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두꺼비는 끝내 숨을 쉬지 않았지요.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사당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죽은 소녀의 옷가지라도 모아 장사를 지내줍시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사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사당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만 알던 소녀가 멀쩡히 살아있었기 때문이지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두꺼비가 밤새도록 지내와 싸워 저를 구했어요. 소녀는 지난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보잘것없는 지네에게 재물까지 바치고 빌었으니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꺼비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소녀와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었지요. 도깨비와 농부. 옛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마음 착한 농부가 아내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왔나 싶어 내다보았더니 7명의 장정들이 마당에서 시끌시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 같지가 않았지요. 머리에는 뿔이 달리고 손발에는 털이 부숭부숭 나 있는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들은 안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당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소리소리를 지르고 온몸을 흔들어 댔지요. 한참 춤을 추던 도깨비들은 그만 지쳤는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도깨비들이 들어올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지요. 그런데 대장 도깨비가 덜컥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방에 사람이 있었네. 대장 도깨비의 말에 농부와 그의 아내는 온몸이 떨렸지요. 도깨비가 자기들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도깨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놀더니 이젠 안방까지 들어오다니 이래도 되는 것이야? 그랬더니 도깨비는 미안해 하기는커녕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원래 우리들 집이라고. 허락도 없이 들어와 산 게 누군데? 이렇게 농부와 도깨비는 서로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물러날 줄을 몰랐습니다. 좋아. 그럼 내기를 하자.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맞히면 이 집은 당신 것이야. 그러나 못 맞히는 날에는 이 집에서 나가야 돼. 도깨비의 말에 농부는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동해 바닷물을 바가지로 펴내면 몇 바가지지? 농부는 이 알쏭달쏭한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해 바닷물이 다 들어가는 바가지로는 한 바가지요. 반만 들어가는 바가지로는 두 바가지지. 농부의 대답에 할 말이 없어진 도깨비는 이번에는 농부에게 문제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문고리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을 했지요. 내가 지금 마당으로 나갈 것 같소? 방으로 들어갈 것 같소? 도깨비가 그 문제를 맞힐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신통한 도깨비라도 농부의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농부의 지혜에 항복을 하고 돌아간 도깨비들은 그 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춘추와 꿈. 신라 제29대 임금인 태종 무열왕의 이름은 김춘추입니다. 그의 왕비인 문명왕후의 이름은 문희이며 김유신 장군의 누이 동생이었죠. 문희의 언니인 보희는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서악산에 올라가 소변을 보았더니 서울의 오줌이 가득 차오르는 꿈이었지요. 보희는 아침에 일어나 동생인 문희에게 이상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 내가 그 꿈을 사겠어요. 꿈 값으로 무엇을 주겠니? 비단 치마를 주면 되겠어요? 동생 문희는 약속대로 비단 치마로 꿈값을 치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정월 대보름날이 되었지요. 문희의 오빠인 김유신은 자기 집 앞에서 김춘추와 함께 공을 차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김유신은 일부러 김춘추의 옷걸음을 밟아 떨어지게 해놓고는 말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서 옷걸음을 달도록 합시다. 김춘추는 김유신을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김유신은 보희에게 김춘추의 옷걸음을 꿰매주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가지고 귀하신 분과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보희가 사양하자 김유신은 문희를 시켜 김춘추의 옷걸음을 달아주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사귀게 된 김춘추와 문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요. 마침내 문희는 김춘추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문희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부모님께 아뢰지도 않고 아기를 가졌으니 그냥 둘 수 없는 일이다. 김유신은 온 나라 안에 소문을 퍼뜨리고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인다고 했습니다. 선덕여왕이 남산에 소풍을 가는 날
김유신은 자기 집들 가운데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선덕여왕은 김유신의 집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물었지요. 저것이 웬 불이요? 김유신이 자기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이려는가 봅니다. 그때 아기 아버지인 김춘추는 여왕을 모시고 있다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여왕은 김춘추가 아기 아버지인 것을 알아차리고 명령을 했지요. 그대가 저지른 일이니 빨리 가서 구하도록 하시오. 김춘추는 곧장 달려가 왕명을 전하여 문의를 구한 다음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지요. 김춘추가 왕이 되었을 때 김유신과 함께 뛰어난 지혜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삼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태종이라 불렀습니다. 수구 초심. 여상은 강태공으로 널리 알려진 은나라 말기의 사람입니다. 그가 본래의 이름 대신 강태공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화 때문이지요.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여상은 남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학식을 갖추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공부는 무엇하러 하나. 친구들의 놀림에 여상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알아줄 현인이 나타날 것이야. 그 후 여상은 매일 강가에 나가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년, 여상의 머리는 어느덧 백발이 되었지요. 그가 앉았던 바위는 한자 깊이나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북지방 관찰사 창이 위수로 사냥을 나왔지요. 여상을 본 창은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꿈에 조상이신 태공이 나타나 훌륭한 신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태공이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창에게 발탁된 여상은 태공이 바라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태공망이라 불렸다가 다시 본디 성을 붙여 강태공이라 불렀습니다. 창은 그 후 강태공의 도움으로 주나라를 세웠지요. 그리고 주나라의 개국공신인 강태공이 죽자 황실에서는 그를 왕족처럼 주나라 천자의 땅에 장사 지내도록 했습니다. 황실이 개국공신인 강태공을 지극히 대접하는 것을 두고 당시 사람들은 근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다. 여우가 죽을 때 자신의 고향으로 머리를 두는 것처럼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황실의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이때부터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머리를 둔다는 수구 초심에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 덧붙여졌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로 머리를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근본을 잊지 않는 마음을 일컫는 뜻의 수구 초심 이야기였습니다. 수서 양단. 한나라 때의 일입니다. 위기의 제후 두영과 무안의 제후 전부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며 세력을 넓히기 위해 다투었지요. 그런데 마침 두영의 오랜 친구이자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떨치던 관부가 조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전부는 그냥 넘기지 않았지요. 두영, 이놈이 이제 친구를 시켜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전부는 당장 두영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싸움이 벌어졌고 마침내 두영과 전부는 황제 앞으로 불려나가게 되었지요. 서로 화가 난 두영과 전부는 그곳이 황제 앞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말다툼을 했습니다.
결국 황제는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지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대들이 판단해 보시오. 이때 내사 벼슬을 지내는 정이 두영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전분이 옳다고 했지요. 다들 전분이 옳다고 하는데 그대는 아직도 두영이 옳다고 생각하오? 그러자 정은 우물쭈물하며 자신의 입장을 얼버무렸습니다. 어전 회의가 끝난 뒤 두영은 크게 화를 내며 정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지요. 쥐구멍으로 고개를 내민 쥐가 이쪽 저쪽을 살피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에 정은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고 합니다. 쥐구멍으로 머리를 내민 쥐가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본다는 뜻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뜻의 수서양단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두꺼비를 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두꺼비가 집에 들어오면 먹을 것을 주기도 했지요. 건강한 남자아이를 보면 떡 두꺼비 같다는 말도 하지요. 두꺼비는 못생긴 생김새와는 달리 신비한 동물로 알려져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